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의 시작이 이제 2021년 10월부터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펼쳐지고. 근데 이런 시기에 자칫 내 집 마련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여러분들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안녕하세요. 뒷동산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지난 하반기 또 올해 초 이 대세 하락이 올 거라는 좀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역대급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대세 하락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는지. 아, 네.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출간한 제 두 번째 책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21년 하반기 어느 즈음과 22년 상반기 어느 즈음, 이 사이 어느 즈음에 변곡점, 거대한 변곡점이 오게 될 거다라고 네네. 제가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 아, 이미 왔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상승의 에너지가 거의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미를 서서히 이제 하락 쪽으로 틀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중들의 기억들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공방이 아마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도? 네. 시장은 내부적으로 점점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갈 거고, 아마도 내년 뭐 초중반 이후부터는 아마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이나 좀 고평가된 이런 지역들 위주로는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변곡점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변곡점이란 개념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네. 네. 부동산 시장 변곡점은 이제 원래 변곡점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네네.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 하락으로 바뀌는 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그쵸, 그쵸. 하는데 네네.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변곡점은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면 내놔도 아예 팔리지를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최근처럼 거래가 정체되고 내놔도 팔리지를 않고 그런데 상승과 하락의 어떤 시그널들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네네네. 나오는 바로 이 지점을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놔도 잘 안 팔리는 예, 이런 시장이 된 거죠.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의 시작이 이제 2021년 10월부터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펼쳐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변곡점이 좀 한 1년간은 좀 이렇게 네, 갈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하락장을 좀 예측하셨는데 네. 좀 어떤 데이터로 좀 보면 네. 구체적으로 좀 그런 근거를 좀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지금 매수세나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지, 또 전세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데이터여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고요.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아마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가 아마 3월 한 뭐 중순 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매매나 전세나 작년 3월 달 정도에는 지금 사실은 시장 구조가 상당히 좋았다. 지금 이제 보시면 그나마 분위기 좋은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강원도, 강원, 제주, 충남, 전북, 충북, 뭐 거기 조금 더 낀다라면 경남, 경북 정도. 요 정도만 지금 매매나 전세 시장 상황이 조금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지역들, 서울도 그 중에서도 많이 특히 이 들어갔네요.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세종, 대구, 인천, 부산, 서울, 경기, 대전,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 상당히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3월 달에 나와서 이제 고평가되고 위험한 지역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그죠? 대구,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입주 폭탄이 너무 많기 때문에 22년부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전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서울, 경기.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만에 나왔는데 그 전에
어떤 했던 이런 전망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지금 좀 어느 정도 현실화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패닉 바잉이 2006년에 한번 터졌었고 과거에 네. 그 다음에 2020년 초중반에 패닉 바잉이 터졌다. 그리고 패닉 바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산 사람이 그만큼 많다란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네네. 그 다음에는 거래가 줄어들 거란 말씀도 제가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패닉바잉이라는 어쨌든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데이터로 다시 한번 최신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리면 네. 요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이제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말에 수도권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가 패닉 바잉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어때요? 많긴 많네요. 예. 거래량이 쫙 줄어들죠. 음.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때 2010년, 11, 12, 13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거의 없고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4, 15년에 또다시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때는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이죠. 즉 선수들이 산 거였고 너무나도 저평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집이라는 거. 올라갈 때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또 고점에서 패닉 바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작년이랑 재작년. 그렇죠. 예. 2006년 말에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급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죠. 예. 이거 이유는 뭐냐? 예. 너무나도 비싸진 집을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유는 너무 비싸서? 명백하죠. 예. 너무 비싸서. 그리고 너무 비싼 것도 있고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많이 나왔던 뉴스가 2030이 영끌해서 샀다. 자, 2030이 영끌까지 해서 샀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사줄 사람도 없고 또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런 이유들이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면서 그런 하락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또 평소에 이제 그런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를 네. 좀 중요하게 보신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지금 현상과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 여기에 대한 베팅을 내가 언제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져요. 어깨에서 잘못했다가는 물론 한 1, 2년간은 좋을 수 있죠. 왜 올라가니까. 머리까지는 뭐 좀 있으니까 룸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룸이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진다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같은 이런 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찬스에만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뭐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주택 가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소득이 들어가고요. 셋째, 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금리.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높은지 낮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 금리가 얼마니까 내가 대출 끌어다가 내가 집을 샀을 때 내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파란색, 녹색 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네, 녹색 불 들어오고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진한 녹색, 진한 빨간색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높고 녹색 불이 진할 때 이때가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저평가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사야 돼, 이때. 네네. 그때가 과거로 돌이켜 보면 2005년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13년부터 녹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네. 13, 14, 15, 16, 17년까지도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매수 시기는 2015년 1분기.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바로 2015년 1분기 이때가
최고의 매수 적기였죠. 물론 그러네요. 단지별로 네.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 빠른 아파트는 14년 초반에도 매수했으면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뭉뚱그려서 13년부터 17년까지 샀으면은 대박이다. 이거는 대박을 잡으신 그러네요. 거다. 예. 근데 주택금융지수에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언제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발목 밑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무릎 밑이라는 거죠. 이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가 2007년, 8년. 이때는 뭐다? 어깨 이상이다. 네, 어깨 이상이다. 그리고 2007년, 8년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잠깐은 좋았지만 예. 그 뒤로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20년 초중반부터 제가 서울 아파트는 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왜? 어깨인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네네. 저를 이제 이렇게 대체 하락음차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시면 이런 진정성을 아마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22년, 21년 3분기 데이터입니다. 네네.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근데 얘가 지금 33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빨갛죠. 그러네. 가장 낮네요. 가장 밑에 있고 가장 빨갛습니다. 즉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한 17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습니다. 즉 지금 이게 어깨 위인지 머리 꼭대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너무너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집 사기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네. 짧은 게 아니라 한 최소 네. 5년에서 한 7, 8년, 10년까지도 이렇게 가니까 네. 그 다음 집 사는 텀을 네. 그 되게 인내가 진짜 필요하네요. 굉장히 네. 인내가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도 전세나 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고 그 고통의 크기가 또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고평가된 시기인 만큼 즉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근데 이런 시기에 자칫 내 집 마련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여러분들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네네. 현실적인 대안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거와 투자를 분리를 하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는 또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위험한 지역들은 이제 근데 거기에 내가 거주를 해야 돼. 그럼 거기는 빌려서 사시되 하지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또 돈은 저평가된 곳에 또 몰리면서 또 그쪽 쪽이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네네. 어떤 상황이 와도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놨으니까 여기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좋고 만약에 고평가된 지역은 내려가요. 내려가지만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갈 일이 없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든 저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든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전략을 저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실행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비용도 문제지만 네. 어쨌든 그런 좀 진짜 이런 시기에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거와 투자를 좀 명확하게 분리하는 네. 그런 전략이 좀 현명하다. 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